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제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을 프리미엄 콘텐츠 OTT 웨이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브 쓰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YTN 라디오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경제 박뉴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경제 박뉴스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할 경우에 취업자 3명 중 1명이 경제활동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보고서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고용의 취약성 그리고 이제 평가를 담은 보고서인데요. 네. 하나는 이 감염병 확산으로 봉쇄 조치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필수직이 아니면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실업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실직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업무직을 보면 비필수, 비재택근무 일자리 비중이 무려 35% 정도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예. 전체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정부가 봉쇄 조치할 경우 작업 환경 제약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이런 고용 충격은 저소득, 저학력, 청년층,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일자리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만큼 고용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는데 근데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게요. 결혼식 50인 이상 참석하면 결혼식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흘간 1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자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상에 서울과 경기에 이어서 인천을 추가했고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내는 50명, 실외에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 그리고 모임, 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이 포함이 됐고요.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수도권에서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 실내 하객이 50인 이상 모이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최자를 포함해서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수도권 예배나 노래방이나 뷔페 그리고 PC방 이상의 경우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과 같은 고위험 시설 10위 정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예.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실내 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는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예비 신랑 신부들 참 많이 힘들겠습니다. 당장 앞으로 일주일도 아직 안 남았죠. 오늘 벌써 수요일이니까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소식은요. 최근 집값 상승 계속되고 전세값도 크게 오르니까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다세대 연립주택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요. 예.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7,000건을 넘어섰습니다. 7,000건이요? 이는 그렇습니다. 이는 이제 2008년 4월 이후에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올해 들어서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는 5월까지만 하더라도 5,000건을 밑돌았고요. 지난 6월에 6,000건을 웃돌더니 급기야 이제 7,000건까지 상향 돌파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정부의 이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세대, 연립주택 쪽으로 수요가 옮겨갔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습니다만 4세대 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 투자가 가능하고 또 70 대책을 통해서 임대사업 등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 주택과 빌라의 경우에는 네.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소규모 작은 그 구기지 개발도 지금 뭐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서울의 대방동 군부지 또 울산 덕하역에는 폐선 부지에 1,2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어제 이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국유재사인 서울 대방동 군부지, 울산 덕하역에 있는 폐선 부지, 그리고 고양에 있는 구 삼성초등학교 부지, 또 수원에 있는 옛 서울대 농대부지 이 네 곳을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로 추가 선정한 겁니다. 예. 도심 지역 내에 있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에는 공공주택 1,200가구가 들어가고요. 예. 또 대방동 군부지에는 첨단화된 군시설, 그리고 덕하역 폐선 부지에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 활동 공간이 각각 조성이 됩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조성은 2026년까지 마무리되는데요. 이 폐교된 뒤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고양구 삼성초등학교 부지에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또 수원의 옛 서울대 농대부지의 경우는 물류센터, R&D 시설 부지로 조성이 되는데 정부는 네 곳의 사업지에 1조 9천억 원을 투자해서 예. 3조 2천억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잠시 폭염 피해 예방 수칙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신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시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시고요. 물을 평소에 많이 드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하시고요.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 수칙을 꼭 지키시고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무더위 쉼터에서도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시고요.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시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북카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의 강력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예리한 카리스마 예카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게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입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잠시나마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고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방역당국 만료에도 불구하고 네.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요. 자, 코로나19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 장담하신 분도 지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최근 있었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진단해보는, 사건의 관점에서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백 팀장님. 네. 이번 광복절, 8.15 광복절에 있었던 도심 속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방역 강화를 위해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회 가능했던 걸까? 이 강제성이 없나요, 이게?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다시 위중한 상태로 돼가지고 예. 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5일, 그러니까 8.15 광복절 집회 이제 참석 때문에 감염병 관련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12, 13일 날 감염병 관련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우파 단체에서 주로 주축이 돼가지고 이 문재인 태진 보수향 단체에서 이제 문재인 태진 연대라는 그런 이름 하에 이제 보수 단체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왜 열리게 됐냐면 일부 단체가 서울 행정법원 11부에서 소위 민경호 의원이 주축이 된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등 이런 단체에서 이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행을 불법으로 감행을 했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질본과 방대본의 오늘 아침 뉴스 통계를 보면요. 약 10명 정도 현재 확인된 10명 정도 확진자가 집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집회가 열리게 됐는데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방금 우리 항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가운 서울 성북구 사랑의 제일교회 정가운 목사도 사실은 자가 금리 조치 대상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확진자가 참석을 했어요. 자가격리 금지 처분을 이제 사실은 위반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사후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확진자가 이 집회로 인해서 지금 번져가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이런 형태가 지금 됐다라고 질본이나 방대본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문제는 질본과 방대본의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온 국민들이 다시 지난 대구에서 2월 3월에 창궐의 주역으로 됐던 신천지 교회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태다. 질본과 방대본은 이런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어서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물론 이 안에서 주장된 시위를 통해서 주장한 이분들의 어떤 주장은 사실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대한다는 목소리였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사실은 이런 대규모 어떤 집회에 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참여자도 사실은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 이렇게 참여를 굳이 이렇게 할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모임의 주요 핵심에는 정의와 구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의와 구국.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신념의 정글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요. 신념의 정글에서 길을 잃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신념을 실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그리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방향을 우리가 여러 형태로 자기의 신념을 섞어서 거기 해당하는 내 신념과 일치하는 곳에 나를 소속시켜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를테면 우리가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를테면 지금처럼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요. 더군다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동체 전체에 마치 이 정의와 구국의 집단이 하나의 집단 감염원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자멸이고요. 더군다나 공동체에 대한 대단한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에 있어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러면 이런 모든 그 모임들이 일련의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일 텐데 예. 과연 이 리더가 지향하는 바가 미래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잘못된 신념은 늘 눈멀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거는 눈 멀었던 집단도 눈뜨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공동체원에 대한 안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리더십의 핵심인데 예. 과연 이 집단이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자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눈이 먼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네.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성찰이 거의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함께 모이고 그리고 모였다가 확진을 받은 분들도 탈출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들을 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정광훈 씨가 응급차에서 내려서 보건소로 걸어가는 길에 보였던 그 웃음이 예. 저는 심장이 좀 뛰더라고요.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그리고 안전과 그다음에 정의와 구국을 향해서 향해 가는 사람의 근심 어린 얼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예. 아니 예카께서 화내시는 모습 제가 좀 처음 봤는데요. 예. 자, 그러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즈음에서 어떤 웃음, 미소를 띄었습니다. 미소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웃었는데 이렇게 웃는 심리적인 어떤 배경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 왜 웃으시는 겁니까? 근데 자주 웃으시더라 보니까 이분이요. 예. 아니 원래 잘 웃는 분일 수도 있겠죠. 그게 좋은 거죠. 웃는 그러나 것은. 네. 이 정광훈 씨가 보였던 여러 긍정적인 모습들이 뭐 본인의 웃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예.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과 그리고 예. 표정과 더군다나 리더들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사실인데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이번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는 뭐 의사회 쪽에서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분도 나와서 감염되지 않는다. 네. 공중에 관련돼서 그분의 문장만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네. 상황을 볼 때는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네. 이게 좀 제가 볼 땐 이 리더들 전체도 어쩌면은 우리가 뭔가 지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판단에는 누군가의 희생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판단이 올바른 리더십이겠는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쓴웃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내가 지금 뭐 웃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어떤 웃는 표정을 봤는데 행복한 표정으로 웃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제가 볼 땐 만개하셨던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만개하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분이? 뭔가를 성취한 것 같은 미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취했다. 예. 그 성취에는 미소. 일단은 예. 뭐 개인적으로 정광훈 씨에 대한 전폭적인 조명이 일단 이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마치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계획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큰 웃음을 지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 매체들도 다 가 있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유튜버들이나 다들 가서 그 카메라 다들 들이대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큰 웃음을 지으면서 내리고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내리고 통화를 한다.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의 웃음을요. 저 이제 정광훈 목사 이제 사실은 그 정광훈 씨라고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광훈 목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이제 1월 20일까지 사이에 강화문 광장에서 사실상의 집회를 굉장히 많이 이제 참석을 했고 주최를 했거든요. 근데 우파 정당 지지의 취지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간첩, 공산화를 뭐 시도했다 이런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왜냐하면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부분이 이제 선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이제 2월달에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3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4월달에 보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허가 조건이 뭐냐면 주거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또 증거 인멸을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법한 집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정강훈 목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어떤 보석 허가 조건을 전부 위배해버리고 또 감염병 예방에 관련하는 법률도 모두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를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갖다 부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의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상식적인 얘기인지 전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지금 이분이 뭐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어떤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의 제일교회에다가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갖다 부어버렸다는 이런 상당히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본인도 감염이 됐고요. 확진이 됐고 그다음에 부인도 됐고 정강훈 목사를 따라다니는 측근인 비서도 감염이 된 확진자로 돼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지금 서울의료원에 결국은 그 음압병동실에 계신다고 이제 보도가 돼 있는데 이분의 미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롱하는 듯한 미소가 아닌가. 왜 그러냐.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런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참석을 해서 마스크도 벗고 그다음에 악수를 하고 마스크 벗고 연설하고 그 마이크를 다른 사람이 또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결국은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문제는 현재 457명이라는 확진자가 질본이나 방대본 통계해 보면 사랑제일교회 그 출입자가 457명이 지금 확진자가 판명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자 현장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죠? 우선 집회 시에 참가한 분들이 감염 위험이 노출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일반 시민들, 통행하는 분들, 인근 상인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장에 나와 있는 시청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이 감염이 돼버립니다. 지금 실제로 서울만 해도 지금 4기 경찰서에 경찰관들이 이 집회 참석 확진자로 인해서 전파가 돼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경찰서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경찰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많은 민원인을 상대를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됐다가 그런 분들이 또 전파가 되는 중간 매체 플랫폼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저는 좀 흥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흥분이 좀 되는데 왜 아까 이효성 기자 말씀하셨지만 공공 어떤 그 정신, 책임 정신 이게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라는 건 방종과 책임과 의무를 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전혀 결여돼 버렸어요. 적어도 정말 제가 어떤 스펙이 일치하는 제가 봐도 이분들 정말 대우각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말 원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신데 지금 굉장히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미래공유 포럼이라는 리더스 아카데미 우리 그 온회들이 한 700여 명이 됩니다. 지금 강원도 문막에 워크숍을 결정을 했다가 이틀간 이것도 취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소위 공공사회에 대한 어떤 일종의 희생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이런 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우려나 불안감, 근심을 주는지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신념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제가 만약에 걸리잖아요. 방송국 일부 제가 출입하는 방송국 폐쇄됩니다. 우리 가족 그다음에 저를 만나는 수백 명의 지인들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걱정을 주잖아요. 이미 CBS도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우리가 종교의 탈을 쓰고 잘못된 신념이 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종교를 이용해서 잘못된 신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건강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중에 하나는 보편적인 상식이 있고요. 양심이 충분히 그 안에서도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신념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보편성을 잃고 공동체의
흠이 되거나 혹은 악이 된다면 이건 더 이상 건강한 종교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점이 있지만 예. 점이 사람을 대표하진 않아요. 일단 기독교 전반에서도 굉장히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쏟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악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지금 500몇 명이 됐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가족 단위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0명에서 3,000몇 명까지도 지금 뭐 자가격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데 이건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거든요. 예.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그쪽 계열에서는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전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아침에 제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 라모뉴 대학이라는 교수이고요. 예. 부산 그 기계공학부 그 겸임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리트윗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분이 160여일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예. 그다음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SNS에 확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완치에 속지 말라라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큰 후유증이 오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사실은 머리를 이렇게 그 안개 낀 것처럼 하는 집중이 힘든 그 브레인 포크라는 이런 후유증이 오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앉아있으면 가슴 통증이 수시로 온답니다. 이거 완치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이 박형 교수라는 분인데. 그리고 속쓰림 증상을 동반한 이장 통증이 오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피부가 보랏빛으로 변하고 건조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에 전념을 해야 되는 우리 이호선 교수도 대학 교수이시지만 만성 피로가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온다라고 해요. 예. 그랬을 때 과연 완치 판정이냐. 그래서 이제 관련한 보건소라든가 그 어떤 의료시설에다 전화를 하면은 안치 판정에 대한 후유증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뭐 연구 분석이 된 게 없다. 근데 감기 정도를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무성의한 대답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 격앙된 상태에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후유증이 본인이 직접 160여일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후유증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SNS에서 굉장히 리트윗되고 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그 소위 말하면 건강 기본 수칙이라든가 질본이나 방대본이나 국가에서 지침하는 대로의 행위를 따라주는 게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이런 걸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탈에 쓴 저는 상황이라고 봐요. 예.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만이나 방종 이런 부분에 지금 표출이 되는 부분은 결국 사회 공동체를 확실하게 깨버리는 예. 정말 유리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바람이 들고 뭔 쓰레기가 들어오고 또 외부인이 침입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우스를 봤을 때. 예. 이런 형태의 똑같은 가해자가 된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산 기계공학부 이 박형 교수가 이 SNS에 올린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고 또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포항 쪽에서 그 40대 여성이 도주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파주 병원에서 네. 또 확진자가 탈출했다가 오늘 새벽에 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이제 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보러 갔다가 예. 이 감염이 확진이 돼가지고 파주 의료원에 이제 입원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의 도주하는 부분이 참 신기해요. 사실은 그 푸른색 계열의 환자복이나 흰소매 민티를 입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망을 했냐면요. 우리가 군대에서 보통 하는 낮은 포복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었을 때 낮은 포복으로 기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 병원 문을 탈출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지고 종로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체포가 됐는데 문제는 그 그 커피숍에 한 40여 명의 손님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 그럼 이분들도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포항에서 있었던 이분은 여성 그 확진자인데 세상에 신고가 돼가지고 출동을 했는데 남편 팔을 무릎 뜯고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웃으면서
또 붙잡혔거든요. 아, 이분도 웃으셨군요. 네. 예. 근데 왜 이 정강훈 목사가 웃으니까 같이 지금 확진자도 같이 웃으면서 미소를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이 국가가 지침을 내리는 이런 부분에 위배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미소, 악마의 미소다. 저는 이렇게 명칭을 주고 싶습니다. 자, 악마의 미소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약학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케이스 다 잘못된 행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뭐 모든 물론 사랑제일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지침도 뭐 지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는 뭔가 모종의 지침이 있지 않았겠는가. 일단은 명백하게 서로 공유했던 정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이분들이 이런 본인들의 행동 자체를 일련의 종교 행위 중에서도 뭐 순교를 향한 일련의 과정이랄까.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종교적 신념처럼 이런 행동들을 감행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용기를 내기가 그렇게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념의 그 큰 맥락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역사적인 맥락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연 이게 건강하고 결국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나 스토리를 담고 있는가?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일탈과 같은 사회적인 위협을 주는 일탈들이 언제 발생하는가? 이제 보통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데리고 나오면 이런 일들이 간혹 생겨나는데 그렇다고 사랑제일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신념들이 왜 발생했는가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다만 분명한 건 기독교는 원래 역설적 종교이긴 한데요. 수치 십자가라고 하는 수치가 결국은 영광으로 가면서 이 좋은 결과를 내는 반면에 지금 사랑제일이라는 이름이 지금은 오히려 수치의 이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예리한 카리스마께서 오늘 분카가 되셨습니다. 분노의 카리스마.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사실은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백규종 전 강력팀장님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그래도 오래간만에 뜨겁게 만드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어제 모처럼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선수 2명 선발로 등판했는데 먼저 당연히 류현진 선수 얘기 먼저 해볼까요? 시즌 2승 올렸죠? 예, 맞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볼티모어 전이었었거든요. 6이닝 1실점, 안타는 4개 허용했고요. 예. 탈삼진은 3개를 잡아냈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했네요. 그렇죠. 예. 요 얘기가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나온 얘기고, 이건 약간 좀 분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그럼 보통 이제 지난해 14승을 냈거든요. 근데 14승 투수의 위력을 되찾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어제 투구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뭐냐라고 하면은 볼넷이 없어졌던 거예요. 볼넷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볼넷 많이 나오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이 평균 자책점하고 볼넷에서 1위였습니다. 볼넷은 가장 적게 주고 평균 자책점 가장 작았고. 그런데 어제 경기 이전까지 4경기 20이닝에서 볼넷이 9개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9이닝당 볼넷이 4.1개. 예. 너무 많아진 거죠. 볼넷이 많아진 이유가 좀 있을 텐데, 그래서 12일 마이애미전 끝나고 난 뒤에 류현진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볼넷을 줄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볼넷을 하나도 주지 않은 겁니다. 마음먹은 대로 돼버리나요? 마음먹은 대로 된 거죠. 예.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먹은 대로 공을 던졌다는 겁니다. 예. 이걸 또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위력을 완전히 되찾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예. 자, 그러면 류현진의 마음먹은 대로 던지는 공 요약해서 축약해서 표현을 드리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볼배합, 볼배합, 하나는
제구력이죠. 어제 칼날 같은 제구력에 예. 이 볼 배합으로 타자를 농락했다. 이 제구력은 이제 구석구석 그 원하는 지점에 딱 조금 찍어주는 구체적으로 걸 말씀드리면 볼 수 있고. 원하는 지점에 보내는데 원하는 지점에 예. 원하는 코스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코스는 이제 저기고요. 그러니까 예. 제구력과 볼 배합. 예. 이 볼 배합은 예. 또 사실 예. 수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빠른 직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느린 예. 뭐 체인지업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잘 던지는 투수를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로 보면은 예. 이게 또 이제 우리 이 진행자의 나이를 감안해서 선동열 갑자기 왜 시대까지 이러세요? 네. 선동열 네.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네. 선동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예. 정면 대결이죠. 정면 대결. 칠 때면 쳐. 나 직구 아니면 슬라이더인데 예. 노리고 들어와. 원래 또 해태 타이거스의 그것도 하나던 뭐랄까 예. 멋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스포츠에서는 전반적으로. 예. 알고도 당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직구를 노리는데 직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직구가 너무 빠르고 정확해. 알고도 못 치는 겁니다. 근데 류현진은 그런 유형이 아니죠. 직구를 노리고 들어올 때 체인지업을 던지고 체인지업을 노리고 들어오면 슬라이더를 던지고. 타자 입장에서는 이거 농락당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제도 빛났어요. 아하. 예.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첫 승을 올렸던 경기가 8월 6일이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애틀란타전입니다. 이 애틀란타전에서 재미를 본 공은 바깥쪽 체인지업이에요. 바깥 체인지업. 예. 왜 바깥쪽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던졌냐? 직구를 노리고 들어오니까. 네. 왜 직구를 노리고 들어오느냐? 야구를 가장 핵심적으로 줄이면 타자와 투수의 머리 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타자는 투수를 분석해서 타석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칠 공을 정하고 들어오거든요. 예. 왜 미리 칠 공을 정하고 들어오냐 하면 마운드까지의 거리가 18.44m죠. 예. 투수가 공을 던져서 포수 밑에 꽂히기까지 네. 한 0.4초 정도 걸립니다. 예. 이걸 타자가 보고서 무슨 공이다 판단하고 뇌에서 명령 내려가지고 배트를 휘두르는 거. 이거는 0.4초를 넘어가거든요. 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노리고 들어와서 이거다 싶으면 배트가 나가는 거죠. 때문에 이제 노리고 들어오는데 이 전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의 직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몸쪽으로 던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류현진은 직구가 약하다. 이 8월 6일 경기에서는 애틀란타 타자들이 직구를 노리고 들어오는 건데 네. 이걸 간파하고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재미를 봤고요. 예. 8월 12일 마이애미전에서는 마이애미 투수들은 류현진이 바깥쪽 체인지업 위주다. 변화구 위주다. 변화구를 노리고 들어왔죠. 네. 이래 던져보니까 류현진이 변화구를 노리는구나. 그래서 직구로 재미를 봤습니다. 어제 또 이제 볼티모어도 이 두 경기에 분석하고 들어왔겠죠. 어제는 어떤 공을 결정으로 던졌냐. 특정한 공이 아니라 네. 다양한 구정. 그냥 체인지업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쿼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컷 페스티벌. 네. 이런 다양한 구중으로 어제는 재미를 봤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던진 거네요, 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투수 입장에서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 예. 상대 타자를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이게 이제 기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경기에 들어갈 때마다 매 이닝이 교체가 될 때마다 상대 타자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걸 끊임없이 분석하고 이 타자의 대처를 역이용해서 볼 배합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타자들이 직구를 노리면 내가 체인지업을 던지겠다. 그럼 체인지업이 통할 만한 공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선택해서 결정구로 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류현진이 이게 가능한 투수다. 이 얘기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타자들을 잘 요리할 수 있는 좀 배경을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사람이 원래 또 명타자 아니었습니까? 인천 동산구에서 홈런 타자였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수와 달리 어떤 그 타자의 심리 이런 부분 어떤 경험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투수로 성장하기 전에 이미 쌓았던 부분도 적용하지 않나 했겠죠. 예,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게 이제 전향이라고 얘기할까요? 대학 때까지 타자로 뛰었다가 프로에 와서 투수로 변신한다든지 나종범 선수도 그랬고요. 그리고 반대로 투수를 하다가 타자로 변신한 케이스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나 다 공 던졌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았죠. 이게 이제 많은 도움은 되죠. 예.
자, 류현진 선수 지난해 14승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경기 수가 많이 줄었지만 어떻게 활약을 엊그제 이번 주 활약을 보면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됩니다. 자, 예. 그런데 지난해도 제가 여러 차례 자주 얘기했던 건데 류현진 선수가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 투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는 이제는 예. 류현진이 잘 던지느냐 못 던지느냐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다. 예, 그러니까는 네. 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선발 투수의 능력을 얘기할 때 퀄리티 스타트를 얘기하죠. 6이닝을 30점 이내로 버틴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류현진 선수의 공을 보면은 매 경기마다 퀄리티 스타트가 보장이 되는 선수다. 1, 2점. 예. 많이 주면 3점. 이게 매 경기마다 이렇게 던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겠습니까? 토론토 타자들이 4점 이상 뽑아내는 경기면 이기는 거고 예. 4점 이상 못 뽑아내면 진다. 예. 불펜이 나와서 추가로 실점을 하게 되면 지는 거고 불펜이 이기는 경기를 막아주면 이기는 거다. 예. 자, 그래서 류현진이 잘 던지는 거는 상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지느냐 못 던지느냐는 이미 이건 떠나간 문제다. 네. 토론토 타자들이 얼마나 힘을 내주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타자들이 똑바로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김광현 선수 좀 볼까요? 김광현 예. 선수 어제 안타깝게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는데 평가는 괜찮지 않습니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이제 좀 불만스럽죠.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요. 예.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 시카고 컵스전에서 3과 3분의 2이닝 1실점했거든요. 예. 안타는 3개 허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홈런이 들어갔죠. 예. 자, 이제 무엇보다 아쉬운 거. 선발 투수가, 삼진도 많이 잡아내고 점수도 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선발 투수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최소한 5이닝 이상, 6이닝 정도는 막아주는 게 이제 선발 투수의 기본적인 몫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제 3과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다. 물론 여기도, 이 감독의 아주 심오한 뜻은 있지만,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한 건 조금 좀 아쉽죠. 네. 그래도 가능성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위기가 2차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1회에 1사 만루까지 몰렸거든요. 네. 1사 만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삼진 유격수 땅볼로 무실점으로 막아냈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네요. 예. 그리고 또 3회에도 무사 1, 2루. 예. 무사 1, 2루를 3루 병살태에다가 1루수 라인 드라이브로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련미와 실력은 보여준 거죠.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고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은 이 공 투수가 많아지고 일단 요인 중에 하나는 네. 그 김광현 선수가 지금 유망주가 아니잖아요.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천하의 김광현인데 예. 메이저리그 선발로 데뷔하다 보니까 무척이나 긴장했던 것 같아요. 했겠죠. 그러니까요. 김광현 답지 않은 긴장인데 그래서 네. 실제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긴장을 좀 많이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훈련용 모자 1회에 쓰고 나갔다가 2회에 예. 실전 진짜 모자로 바꿔 쓰고 나오고 또 우리가 보통 옛날 분들은 송진 가루라고 얘기를 하죠. 이 로진백이요. 예. 이 땀 나가지고 공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로진백을 마운드에 자기 거 썼으면 갖고 내려와야지 가져가야죠. 네. 깜빡 잊고 내려오다가 이닝이 바뀌어가지고 이 세인트루이스 선수들 다 더가웃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혼자 다시 마운드로 가가지고 로진백 갖고 챙겨 나오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한 모습이 역력했죠. 차라리 데뷔전에서 긴장 잔뜩 하고. 예. 자, 그다음부터는 일종의 데뷔전,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경기, 가장 힘든 경기, 그렇죠. 첫 경기. 예.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잘 치렀으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보여줬고요. 근데 다음 경기서부터 진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거 코로나19 스포츠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발표했는데 스포츠도 당연히 영향 많이 받겠죠. 타격이 정말 큽니다.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영향이 아니라. 스포츠이다 보니까 이 산업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분석되지는 않고는 있지만 스포츠 자체를 보면 어느 분야보다도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또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인천까지 그러니까 수도권 전역은 격상을 시키면서 이제 스포츠에서도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인천까지도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랬는데
이 수도권이다 보니까는 뭐 대전 이남의 지역들은 이 강제상 의무는 아닌데 네. 자발적으로 네.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대구를 연고로 하는 삼성이나 부산 연고 롯데나 창원 연고 NC나 전부 다 네. 우리도 무관중으로 가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잡히지가 않아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3단계에서는 리그 전면 중단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 구단들 특히 야구는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관람객이 많이 들어와야 기본 이제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프로스포츠의 기본적인 그러니까요. 수익이죠. 예. 프로축구는 좀 약간 다르지만은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재정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입장 수익 손해가 현재까지 예. 경기당 보면은 이제 인기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원 정도씩 경기당 손해가 나는 거고요. 네. 입장 수익만. 네. 이렇게 되면은 이 관중이 못 들어오고 관심이 감소하니까 네. 광고도 당연히 떨어지고. 줄어들겠죠. 예. 이래서 5월서부터 7월까지 이 석 달 동안 프로야구에서 구단별 손실액이 구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아, 100억 원이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관중 경기하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더기다가 근데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A매치로 먹고 사는 곳이거든요. 예.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유, 프로축구 쪽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이 무관중되면서 이게 네. 그 어려운 상황인데 야구와는 다르게 프로축구에서는 선수들에게 네. 이 경기 수를 이 프로축구는 줄였기 때문에 네. 연봉 감소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아, 예. 아직까지 선수들하고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고요. 조금 약간의 갈등은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받고 있는 스포츠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엿새 만에 4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미 3차 감염까지 확인된 데다가 비수도권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방위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했습니다. 다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 예방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